저번 때 나홀로 소송에서 이제 제일 많은 게 이제 금전지급, 대여금 같은 또는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뭐 이런 거 등의 금전지급 청구가 이제 제일 일반적인 타입이고, 금전지급 말고 무슨 건물, 토지 인도 청구 뭐 이런 거는 이제 금전지급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인 예로 들기에는 많지 않은 건데, 의외로 저번 때 대여금보다 이 대상 물건에 대한 인도 청구 이런 게 상당했다. 더 퍼센트가 앞섰다. 작년에 뭐 그런 것도 있었지. 어떤 동산, 부동산, 건물 뭐 이런 것 등에 대한 인도 청구 이런 소송도 있었죠. 근데 우리가 예를 많이 드는 건 아직도 그래도 금전적인 지급 청구지. 요새 또 웃긴 사건들 많아. 요새 여자친구 막 사귀다가 안 좋아져서 헤어졌어. 보통은 그렇게 하면 이제 심정적으로 고통이 있는데, 요새 무슨 사건이 많냐면 그동안 쓰고 먹고 약간의 빌려주고, 빌려줬단 말은 이제 안 나오지만 이게 돈 주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헤어지면서 요새 무슨 사건 많아. 저번 때 민사구제 2년 전, 3년 전 수업에는 그런 사건도 하나 다뤘는데, 그때부터 벌써 그런 게 많아져. 이 사귀었던 관계 간에 나중에 반환 청구, 그 금액, 데이트 비용. 데이트 비용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쫀쫀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많어. 지금 와서 데이트 비용 이런 거, 차 사준 거 이제 급기야 그런 거 많어. 그러니까 데이트 비용은 좀 쫀쫀한데 차 사준 거 이런 거 그 차값 반환 청구. 그래서 이런 넓은 의미의 금전지급 중에 대여금 빌려줬다, 응? 라고 해서 그 예컨대 300만 원이면 300만 원 반환 청구 이런 거 하는데, 이쪽 상대방 사귀었던 사람들은 뭐라고 제일 많이 반박하겠냐. 뭐 별별 거 청구한 거 보면 막 같이, 이거 참 할 소리 아닌데 같이 호텔 간 거 내요. 뭐 이런 거 다 청구해. 뭐 선물 사준 거, 출퇴근 어렵다고 차 사준 거, 이런 거. 하여튼 그런 거가 나중에 헤어지면 반환 청구를 하는 소송이 꽤 있었어. 이쪽은 상대방은 뭐라고 하겠니? 예를 들어 여자가 그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 사귈 때 지주 와서 사주고 지금 와서 깨졌다고 돌려달라. 지주 와서 사주고, 반대측이 그걸 법률 용어로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걸 빌려줘서 자기가 빌려서 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지주 와서 사주고 그 다음에 그거 사가지고 같이 놀러 다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은 무슨 방어를 펼쳤는가? 그 방어를 대여가 아니다, 빌려준 돈이 아니다, 차 사라고 빌려준 돈이 아니다, 증여했다고 한다라고 하는 거지. 응? 근데 이거 증여는 공짜로 줬다, 그냥 쓰라고 줬다 이런 거지. 이런 방어를 보통 펼치는 이런 싸움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들여서 여자 만나다가 지금 깨졌을 때 보통은 뭐니? 요새 뭐야? 막 거기 괜히 진상 부리고 거기 SNS 들어가서 몰래 훔쳐보고 이러지 말고 법적으로 괜히 타격을 한번 가하고 싶으면 데이트 비용 반환 청구 소송이라도 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응? 사건이 그렇게 없어?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요새 1년 수임 건수가 1.6 몇 건밖에 안 돼가지고 죽겠다고 하잖아. 하여튼 뭔가 실제 사건이 자기가 처하면 아무래도
열심히 찾아보고, 요새같이 또 인터넷 이런 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검색하고. 근데 이제 복잡해지는 사건은 본인이 직접 하면 여러 가지 이 소송의 메커니즘을 잘 못 이해해서. 그래서 저번 때 우리가 변론주의, 처분권주의 이런 소송에서 당사자가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것만으로 법원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지. 민사소송은 처분권주의에 의해서, 변론주의에 의해서 당사자가 자기 청구를 내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청구가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방어가 펼쳐질 때 자기 청구를 뒷받침하는 주장을 내세워야 되고, 그 주장이 또 상대방으로부터 다투어진다면 다시 증거를 내세워야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 의해서 이제 분쟁을 해결해 나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지금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나홀로 소송이라고 하는 본인 소송, 이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특히 이러한 금전지급 청구는 2천만 원을 기준으로 2천만 원이 안 되면 이하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특례를 인정하냐면 소송 중에 소액사건 심판법이라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금전지급 청구 등에 한해서야, 예컨대 건물 인도 청구라든지 이런 게 그 건물값이 한 1,000만 원 정도짜리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 소액사건 심판법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그러니까 소액사건 심판법의 특례는, 교재는 어디에 있어? 만약 책 갖고 있는 사람은 독촉 절차 그 다음에 있어. 독촉 절차 다음 부분에. 이런 소액사건 심판법의 특례는 금전적인 청구에 한하는 거지, 어떤 부동산, 동산 이런 거는 설사 2천만 원짜리가 아닌 대상이더라도 적용이 없다라는 게 하나 주의해야 되지. 그럼 소액사건 심판법의 대상은 금전 청구다. 그럼 우리가 독촉 절차도 하나 배웠지. 독촉 절차는 소송 절차는 아니지. 그냥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채무자한테 지급하라라고 명령을 날리는 거지. 양쪽을 불러서 어떤 펼치는 공방을 듣고 결론을 내린 게 아닌 상태에서 보내는 거지. 다만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서 그건 완벽한 소송은 아니지. 특별소송이랄까, 특수 절차지. 응? 근데 그거랑 이거랑 소액사건은 대상은 금전적인 청구에 한정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해. 다만 독촉 절차는 또 소액사건과 달리 금액의 대상에 제한이 없어. 그러니까 1억 원짜리도 독촉 절차, 금전적인 청구라면 가능해. 2억이라도 금전적인 청구라면 가능해. 독촉 절차는. 소액사건은 같은 금전적인 청구이더라도 금액적으로 2천만 원 이하이다. 그럼 우리가 독촉 절차를 배웠는데, 독촉 절차를 이용해서 일단 지급명령을 신청을 해서 지급명령이 발령돼서 채무자한테 송달된 때부터 2주간의 이의기간 내에 이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이 돼서 이게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의 독촉은 소송의 10분의 1의 인지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채무자가 다투지 않으리라고. 즉 이의가 안 나올 거라면 금전적인 청구는 1억 원이면 1억 원짜리 청구 들어가면 돼. 그치? 근데 300만 원짜리 청구든 1억 원 청구든 대상에 금전적인 청구라는 대상에 제한만 있지 금액의 제한은 없거든. 들어갔는데 이의가 나오지 않는다면 확정 판결을 심플하게 얻은 그런 효력이 생기는, 이해됐지? 근데 이의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이의가 있게 되면
소송으로 이행된다라는 거죠. 소송으로, 그치? 이렇게 소송으로 와. 그럼 원래 독촉 절차로 청구했던 금액이 300짜리였다든지, 원래 독촉 절차가 1억 원짜리였다든지, 원래 독촉 절차가 3억 원짜리였다든지에 따라서 소송으로 오는데 어떻게 소송에서 관할이 어떻게 따져지냐면 300만 원짜리는 소송으로 오면 소액 사건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소액 사건 심판에 따라서 사건 번호가 여러분이 민사는 가나 다 붙는다고 그랬지? 근데 1심은 단독과 합의부가 있으니까 가 다음에 가단, 가합이 있는데 소액 사건은 가소가 붙어. 가소. 그러니까 원래 독촉 절차를 이용해서 지급명령 신청한 게 300짜리 자기 분쟁했으면 만약 이의가 나오면 이쪽으로 와서 가소라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르는 사건으로 사건 번호가 붙어. 이행이 되니까. 만약에 1억 원짜리였으면 단독 사건 범위니까 가단으로 붙어서 이제 단독 사건이 되는 거야. 만약 3억 원짜리 지급명령 신청이 이의가 나와서 소송으로 오게 되면 가합이 붙는 합의부 사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송으로 넘어오면 이제 그러면 이의가 있으리라고 뻔하게 느껴지는 사건은 곧바로 소송낸 것보다 괜히 헛방친 경우일 수도 있어. 그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이의가 없으리라. 이런 거는 예컨대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 빌려간 사람이, 돈 빌려간 사람이 뭐 확실한 그 차용증 하에 빌려갔으니까 어쩌서 못 갚는 게 돈이 없어서 못 갚지 뭐 그 내용을 다투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독촉 절차 지급명령 많이 이용하고. 그래서 최근에 뉴스 보면 오히려 시효 같은 게 지난 것까지도 싸잡없이 막 날려버리니까 채무자가 엉겹길에 그냥 자기가 돈 빌리는 건 맞고 오히려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 대면하거나 만나거나 뭐 이걸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는 거가 엄두가 안 나니까 그냥 피해버리는 식의 이의도 안 오고 뭐 그 자체 안 빌린 건 아니니까 그 자체가 억울한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방치하시피 하는 느낌으로 이 사건을 대하면서 시효가 완전히 다시 갱신되는 이런 현상이 막 벌어지고 그게 문제 있다고 그래서 저번 때 오히려 그 시효 같은 거 때문에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그치? 특히 뭐까지 터졌어? 금융권에 대해서는 뭐야? 공시송달로도 지급명령 발령될 수 있도록 공시송달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채무자가 지금 약간 잠수 타거나 연락 두절이거나 이런 데까지 막 쓸 수 있으니까 채무자가 거의 반격을 못 하잖아. 공시송달의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송달 중에 공시송달 이야기를 해줬지만 그게 직접 교부된 송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버린다고 그게. 그렇지만 송달은 된 것처럼 된다면 방어를 펼칠 수 있는 기회의 기준점이 되는 송달에서 이 사람이 아무런 대처를 못하게 된다는 거지. 절차 보장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런 폐단이 있다고 해서 법을 뭐 다시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처음에는 금융권 등은 돈 빌려준 게 확실하니까 공시송달로도 지급명령을 쓸 수 있도록 해준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라고 판단을 한 거지. 그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는 거야. 와서 이제 예를 들어 한 300만 원 청구한 사건은 소액 사건으로 넘어오는 거지. 그지? 한편 무슨 제도를 하나 있어? 그러면 이제 인지는 10분의 1만 붙였으니까 소액 사건이든 뭐든 소액 사건은 인지상의 혜택은 없어. 다 소송이니까. 그냥 절차상 특례가 있지 인지상의 특례는 없어. 그러니까 10분의 9를 다 붙여야지 더. 원래 이제 소송으로. 그런데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소송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법원으로부터 너 인지 더 내야 된다라고 이제 연락이 와. 지급 명령을 신청했다가 이의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패를 하고 소송으로 넘어오는 이 상황에서 이제 소송으로 넘어왔다라고 하면서 인지 더 내라 이렇게 와. 그러면 이때 이 채권자는 소송으로 안 가고 나 한번 상대방하고 한번 말이나 좀 해봐서 뭔가 원활히 좀 일도양단적인 판결이 아니라 조정으로 좀 해주십사 하고 우리가 저번 때 배운 조정을 해달라는 식으로 할 수는 있어. 조정으로.
조정도 역시 인지는 10분의 1이야. 소송의 10분의 1이야. 그러니까 소송으로 가는 찰나에 이 지급명령 신청했던 채권자가 조정 신청으로 갈 선택지를 줬어. 그러니까 물론 이미 이의가 나온 걸로 봐서 이 채무자가 타협의 여지도 없다고 생각하면 조정으로 또 선택하는 것도 괜히 해보는 거일 수도 있지. 왜냐면 조정이라는 건 뭐야? 강제 조정이라는 건 있긴 하지만 조정은 서로 타협돼서 오케이 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어차피 오케이 안 될 거라면 이제 법원이 알아서란 말은 좀 그렇지만 우리의 공방을 펼친 끝에 누구 손을 알아서 이제 확 들어주는 거잖아, 판결은. 그게 일도양단이잖아. 그런 판결 절차로 가는 이 길을 택하는 게 맞지만 혹시나 타협의 여지가 있다면 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해되겠어? 그죠? 되겠지? 그래서 지금 이 절차가 이제 조정으로 갈 수도 있지만 소송으로 오는 거야. 그럼 소송으로 오면 이제 정식의 소재기한 이런 국면처럼 인지를 이제 10분의 9를 보충해서 재판기일이 열리는 거야. 애초부터 소송을 냈을 때는 이제 첫날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첫날 변론기일이 열리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 지급명령 신청한 게 소장을 제출한 것처럼 되면서 일로 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지급명령의 채무자가 이제 피고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피고가 답변서를 내야 되고 아까 채권자의 원고는 이제 인지를 보정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첫 변론기일이 열리게 되는 거야. 근데 그 금액이 금전적인 청구고 금액이 뭐 300~400만 원짜리라면 소액 사건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사건 번호가 이제 지급명령 사건이 연결되는 사건인데 관련 사건이 되고 이제 사건 번호가 뭐로 붙느냐? 가소라는 사건 번호가 붙는 거야. 그렇게 되면 가소. 되겠지? 만약 그게 한 1억 원짜리 금전적인 청구였다면 가 단위 붙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로 적은 규모의 나홀로 소송을 예정한다면 이제 한 300만 원짜리의 어떤 금전적인 청구를 예정한다면 가소라고 해서 소송으로 왔지만 소액 사건인 이런 민사소송으로 왔지만 그런 거를 상정해서 이제 그걸 오늘은 소액사건 심판법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 이해되겠어? 되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흐름을 계속 구제를 받는 데 있어서 구제 시스템을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렇지? 그럼 저번 때 금융기관은 돈 빌려줄 때 그냥 차용증만 받고 빌려주게 아니면 차용증만 받고 빌려줬다가 안 갚으니까 소송 이전에 지급명령으로 하는 이 단계를 생각하는데 지급명령 신청하는 것조차도 미리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금융기관 등은 돈 빌려주면서 특히 제2금융권이나 약간 사금융에 해당하는 이런 등등은 어떤 조치까지 밟아놓는지 알아? 돈 빌려주면서. 물론 차용증이나 계약서는 쓰겠지만 그 변직이 안 갚으면 이제 그때부터 뭐 소송을 하든 지급명령을 신청하든 이렇게 하지 않고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뭐를 해도 그런 제2금융권 이런 등 돈 빌려주면서 공증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번 때도 얘기했죠. 공증사무소 가서 공정증서를 작성해. 공정증서는 이제 차용증을 기반으로 내가 변제기에 안 갚으면 강제 집행해도 좋다라고 해서 어느 단계까지 법원을 끼지 않고 그러니까 공증인도 앞에 공짜가 붙은 거는 뭐야? 완벽한 사는 아니잖아. 공증인에 의해서 어느 단계까지 밟아놓는 거야. 공증을 받는다라는. 그 집행증서라는 공정증서를 밟아서 판결문 내지는 확정된 지급명령 내지는 확정된 판결문까지의 단계를 밟아놓는 거야 미리. 나 앞으로 돈 안 갚으면 판결문과 같은 이 문서가 효력이 있다라고 사인해서 공증인 앞에서 사인해놓고 그럼 채권자가 나중에 안 갚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든지
소송을 한다든지 할 필요 없이 그걸로 곧바로 강제 집행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가 이제 이런 게 나오네. 집행 권한이 될 수 있는 거.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이 될 수 있는 거는 제일 대표적인 게 뭐야?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 판결이 집행 권한이 될 수 있지. 그다음에 지급 명령이 이의가 안 나오면 확정되면 집행 권한이 되겠지, 그지? 조정을 해서 조서가 되면 집행 권한이 되겠지, 그지? 지금 집행 권한 되는 걸 계속 얘기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집행 권한이 될 수 있는 거 지금 공정증서, 집행증서, 공정증서라고도. 공증인이지 이건. 공증사무소 하는 거. 이게 집행 권한이 돼.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야. 그지? 강제 집행. 어? 강제 집행. 되겠지? 그래서 이런 지금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집행 권한이 현재 말해준 거는 확정된 판결, 확정된 지급 명령, 조정 신청해서 조서가 작성돼서 거기서 타협이 된 내용이 조서에 작성되면 그 조정조서. 그다음에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증을 해놓은 공정증서. 이런 게 지금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지? 집행 권한이 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 알겠어? 여기까지 일단 질문해봐. 여기까지. 공증인은 어떤 사람이? 공증인은 변호사 자격자를 전제로 해. 제일 높은 수준의 자격을 요하는 거야. 일반 사람은 될 수가 없어. 변호사여야 돼 일단. 변호사도 지금 경력이 10년인가 이상해야 돼. 그러니까 초짜 변호사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변호사 아닌 사람은 당연히 못하고 변호사 중에도 10년 이상이 돼야 돼. 근데 여러분이 주로 보는 건 두 가지가 있어. 공증인은. 변호사가 나는 공증만 하겠다고 그래서 전업공증인이라고 그래. 전업으로 하는 게 있고,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이라고 간판 내걸고 있는 거는 소송도 하고 공증도 하는데, 요 속에 들어가면 공증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거기서 있어. 그래서 법무법인은 이제 전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가공증이란 말을 써. 인가. 법무부가 인가를 해. 인가. 너 공증 업무를 해라. 그 다음에 전업은 공증만 하는 거야. 근데 점차 이제 전업공증인을 확대하고 이 인가공증인은 줄이려고 그래. 그럼 인가공증인이 왜 생겼느냐? 옛날에는 변호사가 많지 않고 공증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전업으로 공증인 하겠다. 변호사를 안 하면서. 이런 사람은 거의 없었어.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인 정도 되는 규모라면 혹시 공증 업무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이제 변호사 이런 규모 같은 거가 이제 시장에서 나 전업으로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변호사 업무랑 공증인 업무는 조금 본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없애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논의가 있어. 유언에서 공정조사를 내는 건도 10년 이상의 변호사가 공증인. 그냥 일단 공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10년 이상이야. 공증인법 한번 보면 나와 있을 거야. 유언 공증도 공증인이 하는 거니까. 유언 공증은 점차 좀 이제 고령화되고 상속 이런 게 중요시 되니까 자필 증서
유언보다 유언 공정받는 게 여러 가지 안정적이니까 그건 조금 활용도를 좀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건 특히 주로 이제 병상이나 이렇게 돌아가시는 이런 단계니까 출장까지 가서 하는 거야. 공증인이 그 병원이나 집에 가서 뭐 유언의 진위성을 확인하면서 하는 거야. 출장에. 또 그래서 이제 그럼 소액 사건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어떤 특례가 인정되는지 보자. 소액 사건에 대해서 소액 사건 심판법을 한번 보자. 오늘은 그럼 소액 사건 심판법이 이 판결 절차, 정통의 판결 절차와 뭐가 다른가? 그래서 소액 사건 심판이라는 용어를 쓰지. 심판. 정식의 판결 절차보다는 뭔가 심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 소액 사건 심판법. 소액의 민사 사건을 간이한 절차, 민사소송법의 특례. 이해되겠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2천만 원 이하. 원래 조문은 뭐 초과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써. 이하. 이하는 2천만 원까지는 소액 사건이야. 초과하지 않는다. 이 대법원 규칙 클릭하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한번 해봐. 이거 직접 클릭하면 될 것 같은데.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 그치? 다시 돌아가. 아, 요거 하나 보자. 소가 변경해서 2천만 원을 청구하다가 소송 도중에 내가 더 받겠다 해서 처분권주의 등에 의해서 자기가 2천만 원만 청구하면 넘어서는 안 해주지. 그럼 자기가 실제 받을 금액이 3천만 원이라면 1천만 원어치 더 확장을 해야 돼. 그치? 그래서 2천만 원 넘어가면 소를 변경해서 2천만 원을 넘어가면 3천만 원, 뭐 4천만 원 이렇게 되면 이제는 소액 사건으로 하지 않고 정식 소송 절차이다. 이해하겠지? 그 다음에 어떤 특례냐면 3조, 2조, 3조. 이 어떤 특례가 하나 있냐면 우리가 1심, 2심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데 이 소액 사건은 이 상고 이유가 제한돼.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고 이유보다 더 되게 좁아. 그래서 웬만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야? 소액이라고 무시할 건 아니지만 여기서 끝날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상고를 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사건부터 되게 좁아. 제한이 돼. 그래서 그 사유는 뭐만 갖고 상고할 수 있냐면 1호, 2호. 그러니까 어떤 법률 등이 헌법 위반 여부와 기존 판례와 배치되는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상고할 수 있지 일반적인 우리 사건처럼 막 상고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 2심제로 끝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 물론 사건의 규모가 금액이 작다고 해서 무시할 건 아니지만 특례로서 우리가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뒀다. 이해되겠지? 그 다음에 구술에 의한 소외 제기. 실제 민사소송은 248조 등에 보면 소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 소액 사건이니까 구술에 의한 제소. 가가지고 말로 제소할 수 있어. 그러면 법원 직원이 그 제소조서를 만들어줘. 그러니까 소장에 해당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로 와서 하니까 내가 이 사람 말을 받아서 이 조서를 만드는 게 서면으로 그게 소장처럼 되는 거야. 그걸 제소조서라고 그래. 제소조서를 작성한다. 그러니까 사무관들이 작성하지 말을 듣고서. 그치? 그렇잖아? 근데 이제 소액 사건도 이렇게 진짜 가서 쭈삐쭈삐 말로 하는 경우보다는 서면으로 내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더더욱 임의 출석에 의해서 그냥 임의로 법원에 둘이 가가지고 변론기일에 나 이런 얘기 이런 식도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소장이라는 서면을 민사소송에서는 내도록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구술에 의한 소제기라든지 임의 출석에 의한 소외 제기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지. 되겠어요? 또 그다음에
그런데 이런 특례 때문에 그 혜택을 보려고 이런 또 생각을 할 수 있지. 소액 사건으로 쪼개서 내는 거야. 원래는 한 5천만 원, 1억 원 받을 건데 일단 2천만 원 이하로 쪼개서 내고 어떤 특례를 이용하겠다. 그런 경우는 신의 측에 의뢰해야 된다라고 민사소송에 나와. 민사소송 1조에 신의 측이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를 신의 측의 예로 들 수가 있어. 일부러 쪼갠 거야. 즉 그런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남용, 오용 이런 의도하에 했기 때문에 그 경우를 신의 측에 의해서 일부 청구에 쪼개서 하는 게, 물론 일부 청구를 이런 의도가 없이 시험 소송적으로 또는 정확한 금액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나는 한 몇천만 원만 청구한다. 그 다음에 실체가 드러나니까 내가 이런 손해가 있다든지 내가 이런 받을 돈이 있다든지 해서 얼마로 나중에 그 일부 청구와 잔부 청구 확장한다. 이런 말을 민사소송에서 우리가 많이 써. 그러니까 의도가 나쁘지 않으면 괜찮은데 소액 사건을 이용할 의도에서 쪼갰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신의 측에 의해서. 이해되지? 그 다음에 중요한 제도가 하나 있어요. 여기. 이행 권고 결정 제도라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지급 명령처럼 소액 사건으로 왔는데 소액 사건으로 냈는데 이 지급 명령에서 온 경우는 이런 이행 권고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는 없는데 애초로 소송으로 소액 사건으로 냈는데 원고가 낸 내용에 따라서 전부 오케이 인용해 줄 수 있는 인용적인 상황이라면 그 내용이 원고 주장 물론 다퉈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외형상 원고 주장이 거의 100% 맞겠다고 생각되면 독촉 절차에 지급 명령처럼 이행하라라고 권고하는 결정을 내려보내. 그러니까 소액 사건 속에서 지급 명령적인 그냥 날려버려. 변론을 열지 않고. 원고가 내온 소액 사건의 경우에 소장에 비춰서 이 내온 소장과 그 첨부된 그런 증거라든지 자료 등에 의해서 이거 맞을 것 같다 라고 된다면 지급 명령처럼 이행 권고하는 결정을 내려. 그럼 그 다음 시스템 어떻게 되냐? 역시 2주일 이내에 이의를 하는 제도가 있어서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돼.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이의되면 이제 소송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굳이 독촉 절차의 지급 명령 같은 제도를 왜 두고 있느냐? 이제 소송으로 왔지만 변론을 여는 것보다는 그냥 해결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분쟁이라면 쓰겠다는 거지. 그러면 지급 명령과 뭐가 다르냐?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그럼 아예 소액 사건은 지급 명령을 갖다 선행시키는 게 이 똑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지금 소액 사건 속에서 이건 원래 소액 사건 속에서 조문 번호가 뭐 예컨대 제5조에 3 이렇게 붙은 건 뭐야? 원래 5조 다음에 6조가 있는데 그 사이에 막 들어온 거야. 그치? 가지 번호로 막 들어온 거는 2001년도에 도입한 제도야. 그러니까 소액 사건 소송 절차지만 조금 더 분쟁 해결에 있어서 한번 시도해 보겠다. 이런 거야. 이행 권고를 해서 그래서 결정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지급 명령과 마찬가지 시스템에서 2주 이내에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야. 그래서 독촉 절차에서 이행된 때는 뭐야? 한번 싫다고 해서 이의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또 한 번 시도해 볼 필요는 없어. 그지? 일단 승소할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데 독촉 절차에서 넘어온 경우는 이행 권고를 하지 말아라고 되어 있지. 독촉 절차에서 또는 소송 절차에서 온 거는 거기서 해결이 안 되고 왔으니까 어찌됐든 여기서 또 한 번 이의 여부를 물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곧바로 이미 거기서는 싸우겠다라는 태도를 보였으니까 이제 소송처럼 하지 이행 권고 결정 내릴 필요는 없다. 그치? 그래서 그런 게 있네. 쭉 그런 제도야. 그래서 이제 이행 권고는 설명됐어. 쭉쭉 올라가고 6조로 가봐. 6조, 7조 이런 것 등등해서 뭐가 하나 있냐면 8조가 중요한 조문이지. 소송 대리에 있어서 변호사 대리 원칙. 변호사 대리 원칙에 대해서 예외가 인정되지. 소액 사건은 뭐야? 법원의 허가조차 요하지 않고 당사자의 배우자
등의 가족이 허가 없이도, 그러니까 가족관계 등록부에 나 동생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사건, 형제 사건, 그래도 여러분이 법 배웠으니까 가서 소송을 수행할 수가 있어, 대리로. 이해되겠지? 원래는 남소송 대리해 주려면 변호사 자격자를 전제로 하는 건데 변호사 대리에 대한 예외로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거로 증명하면서 그렇게 증명이 되면 법원이 허가 여부가 필요 없다는 거죠. 하면 된다는 거죠, 대리가. 그래서 나 형제입니다. 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 소송 대리에 관한 특징으로 변호사 대리 원칙이 이해가 되니까. 내가 특별히 소액 사건을 지금 한 타임 갖고 가르쳐 주는 거는 본인 소송에 있어서 대리에 있어서 변호사가 아니지만 본인 소송에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지. 가족간이라든지 이랬을 때. 그렇지. 거의 아버지나 형제 소송을 자기가 대리해서 하면 본인 소송인데 여러분이 변호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법적 지식을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지금 소액 사건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소액 사건 심판법의 특례 등등을 설명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지금 변호사 대리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액 사건 심판법이 뭐다. 이런 거 이해를 하도록 한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